김영익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이 1부부터 댓글창에 김영익 교수님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닥터 둠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들으시나요? 닥터 둠에 벗어나려고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닥터 둠 작년 하반기부터 네.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 4월 되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네, 그때 주식을 좀 싸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지금 4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남았죠. 네, 이제 사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5월 이후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5월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네. FOMC 이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FOMC 이전에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FOMC도. 네. 3, 4일 날, 네. 우리 시간으로는 5월 5일 날 새벽에 알려지죠. 네. 우리는 5월 5일 날 쉬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저 주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단기적인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한데도 갑자기 주식을 사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갑자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오래전부터 4월까지 떨어지고 5월 이후에 반등하니까 4월까지 주식을 좀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네. 그럼 5월 달에 반등할 거라고 작년부터 보고 계셨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내려갈 거라고 보셨고, 어떤 변곡점으로 5월에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건가요? 제가 여러 가지 모델 경제 변수로 주가를 예측하는데요. 늘 보여줬던 게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죠. 그래서 작년과 4월경까지는 수출도 증가했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40% 앞서갔었어요. 네. 그래서 수출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좁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올라가고 주가는 한 20% 정도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가소평가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팔지 말고 좀 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주가 지수를 한번 예측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제가 모델로 예측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얼마 나왔을 때 주가 지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래서 4월 달 예측해 보니까 코스피가 한 2,650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4월 달에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으로 약간 좀 내려갔다 오늘 좀 반등했는데요. 거기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정확한 거 아니고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충 제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거 보면 4월은 떨어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5월은 4월보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5월 수출 금액을 예상해 보면 코스피가 한 2,79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0포인트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도 특히 9월, 10월까지는 계속 좀 증가하게 나와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5월 거를 예측을 했는데 좀 5월 1일 날 우리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또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제가 또 새로 발표된 수치를 제 모델을 놓고 모형을 좀 수정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5월에서 한 10월까지는 반등할 수가 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추세 상승 그런 거를 지금 외치는 건 아니고요. 네. 추세 상승하려면은 작년 6월 달 3,300이 넘었었죠. 3,000을 넘어서 3,300을 넘어야지 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박스권인데 지금 2,600이 박스권 하단쯤 되고 이거로 추정해 보면 한 2,950 이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 그래서 2,600에서 2,900까지 가면은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2, 3, 4월에 시장이 좀 빠질 때 예.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개별주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이거는 뭐 너무 옛날에 전략하실 때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예. 5월에 만약에 장이 그렇게 반등할 수 있으면 1, 2, 3, 4월에 좋았던 상대적으로 예. 좋았던 개별주는 좀 쉬는 장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많이 궁금하시죠? 저는 그런 개별주는 좀 쉬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동안 많이 네. 떨어졌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네. 예, 올라갈 수 있다. 사실 뭐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 아니고 삼성전자 뭐 이익 추정할 수도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방향이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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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95,000원 갈 때 그게 7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가지수 코스피가 그 비율로 떨어지니까 네. 삼성전자도 비싼 비율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코스피가 2,900 가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 환율이 1270원이 넘었던데 네. 이 환율을 제가 적정 수준을 평가해 보면은 환율이 지금 우리 저 경상 수준이나 미 달러 지수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지수 그다음에 우리 환율의 결정을 영향을 주는 한미 실질 금리 차 이런 걸 볼 때 지금 1270원이라는 환율은 너무 높거든요. 네.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1200원 조금 더 좋게 보면은 1150원까지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1150원 여기서 10% 정도의 절상여력이 엄청 있다라는. 큰데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살 거라는 것이죠. 네. 사실 외국인들이 2020년부터 우리 주식 정말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는 우리 주가가 전 세계 주가보다 2배 이상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 비중이 늘어나 가지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주가가 세계 평균 주가 어제까지 보니까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 코스피도 그 정도 떨어졌거든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비중 네. 축소는 환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환율 그 1270원 환율은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저는 FMC가 끝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환율 달러 지수가 103 뭐 좀 넘었는데 네. 그게 다 반영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위안화가 6.6을 넘었는데요. 네.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4월 달이 지금 경제가 거의 스탑까지는 아니고 많이 소비가 안 됐으니까 예. 수출을 좀 드라이브를 중국이 걸려고 예. 일부러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위안화가 절하인 기간에 원화가 절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예. 그러면 5월 달도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위안화나 우리 원화나 다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는 네, 근데 오를 이제 수밖에 위안이 없죠. 근데 억지로 예. 만약에 일부러 PBO에서 좀 그렇게 조정할 하면 수가 있는데 과연 원화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냐 단기적으로 그런 거.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위안은 한 3% 정도 떨어졌죠 가치가. 네네. 예, 근데 원은 거의 뭐 10% 가깝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거리를 뭐 좁히는 과정은 그 있다. 비슷한 비율로는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안화는 네.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네.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네. 예,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안화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작년 하반기 지금 올만 위안화 가치는 그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원화 가치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위안이나 원이나 방향은 같고 거의 비율도 같이 변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작년에 위안화가 혼자 너무 강했던 거에 대한 반발로 예. 이번에 위안화가 좀 약세가 돼도 원화는 예.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은 그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원달러 환율은 이제 축을 거꾸로 그린 거거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랐다,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네. 예, 그다음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일 거 그러면요, 뭐 상관계수도 높고 제가 그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되는지. 그래서 또 원달러 환율이 원인이 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네. 환율이 네.
좀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외국인이 사고 네. 그냥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이 축이 거꾸로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율이라고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270원까지 왔는데 이거는 우리 경상수지 환율에 영향을 주는 한미 실질금리차, 위안화, 그다음에 달러 이런 거 비중에서 고려했을 때도 지나치게 지금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무역 규모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평가일 수 있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더 갈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가능성은 혹시 그거를 저는 보시나요? 지금 달러가 좀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좀 물론 이제 선반영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했다고는 봐도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과거에도 금리 보면 금리 인상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전까지는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리 인상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는 달러는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사실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거든요. 그동안 크게 두 번 하락했었죠. 85년 플라자 합의 때 달러 가치가 한 51%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40% 이상 또 떨어졌었죠. 그런데 IMF가 최근 경제 전망하면서 2027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는 미국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계속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어요. 네. 미국 대순부채가 작년 말 기준 18조 달러고요. GDP 대비 79%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작년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8,350억 달러 정도로 지난 3년 평균보다 거의 40% 이상 늘어났어요. 대불균형이 계속 심화된 이런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달러 보유 비중이 71%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작년 말에 59%로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5년 지나면은 그게 50% 이하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조만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가 오를 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주식을 샀다. 그게 바로 5월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부터 반등을 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79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반등은 반등이지만 약한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 상승 아니고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서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상단에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 상승일 수가 없는 이유가요. 내일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내일 8시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거는 2020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올랐어요. 경기 확장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행지수는 작년 7월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하락한 거 보면은 아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월부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기 수축 국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평균 보면은 우리가 1971년부터 11번의 경기 순환을 거쳤는데요.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환 기간이 짧다고 해도 최소한 1년은 수축 국면이라는 것이죠. 이 수축 국면에서는 경기가
주가가 오를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일평균 수출 가지고도 주가 비중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요. 예,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면서 주식 비중 조절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행지수 전년 동월 대비 통계청 기준이고요. 작년 7월부터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물가는 올랐죠. 선행지수 하락하고 물가 오르는 이런 국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 비중은 낮춰야 됩니다. 선행지수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 후반이라는 거고요. 네. 경기 확장 후반 가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선행지수 하락세가 둔화되리라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은 아마 우리 소비자 물가가 이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헤드라인은 지난 3월 달에 4.1%였지 않습니까? 네. 뭐 3월 혹은 4월이 물가 상승률로 보면 정점이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을 뺀 거예요. 네. 이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이걸 보고 계속 주식 비중 줄여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들어가서는 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게 올라가면은 근데 과거에 보니까 꽤 오래 올라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주식이 또 오래 오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저 빠지는 기간 동안에 3,400부터 2,600까지 벌써 미리 빠졌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길게 좋게 볼 수는 없을까요? 짧게가 아니라 2월 2분기 3분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년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과거 사례로 보면 그래도 의외로 오래 올라가는 거를 떤 것 같아서 과거에 저 데이터로만 보면.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올라갔다가 코스피는 계속 조정받는 박스권.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다. 이게 이제 급하게 올라가려면은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경기 정점을 치고 나서 지금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선행지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수축 국면 들어서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면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요. 물가는 이제 하락세에다가 뭐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저점 치고 회복 국면에 들었으면 그때 그 물가가 오르는데 뭐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시기인데 그거는 아직은 생각하기는 좀 빠르다. 좀 빠르다. 예. 그래서 물가는 오히려 근데 4월에 정점이 아니고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 모델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예측해 보면은 저 예측 오차가 큰 변수도 있고 적은 변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측 오차가 적은 변수가 물가고 선행지수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고 제가 예측하면서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제가 미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모든 게 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면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델 예측해가지고 좋게 나오면은 어떤 거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거기다 이유를 붙이는 것이죠. 네. 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저는 국채 10년 지금 3.3%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게 거의 정점이었거나 조만간 정점을 치고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앙은행보다는 시장이 더 똑똑하니까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 몇 % 올리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 시장금리를 먼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시장금리가 먼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뒤따라가지고 기준금리가 올렸죠. 그다음에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든지 물가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따라가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였죠. 그런데 제가 국제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가 정점 무렵에 아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 아닙니까? 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로 보면은 10년 국채 수익률로 보면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좀 더 밑에 있었거든요. 예,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1970년 이후로 보니까 평균 4%, 명목 GDP 성장도 4%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명목 잠재 성장률 제가 추정한 겁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현재 3% 정도 나오거든요. 네. 실질은 한 2%, 물가가 한 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3.3%니까 우리 금리는 적정 수준을 이미 장기 금리는 넘어서 버렸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떨어질 텐데 이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 혹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채권, 장기 채권 사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보시는 거죠. 네. 아까 그 일평균 수출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수출이 잘 되는 게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환율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게 주가가 나쁘지가 않고요. 뭐 아주 좋다고는 못하지만 근데 반면에 원자재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무역 수지는 적자가 이제 3월에 난 것 같고요. 4월도 아마 나지 않을까 싶은데 무역 수지하고는 주가와 관련이 없나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낮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돈을 덜 번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에비타 마진이 준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영향을 무역 수지가 적자나면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무역 수지 적자난다는 것은 우리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역 수지보다는 경상 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에다가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포함하니까 총체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4월에는 일시적으로 경상 수지 적자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연간으로는 뭐 작년에 800억 달러 경상 수지 적자가 넘었는데 올해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 수지에서 우리가 그 관심을 봐야 될 게 우리가 그 자본 소득 수지 특히 그 배당 소득이 과거에는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98년부터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니까 그 돈들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나가면서요. 이자 소득도 플러스, 지금 배당 소득도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 흑자로 본 돈을 계속 미국 주식 투자하고 뭐 유럽 주식도 했죠. 거기서 이자 배당을 받으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경상수지 흑자폭이 좀 줄어드니까 뭐 긍정적이는 아니지만은 이게 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일평균 수출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 5월은 다시 경상수지가 그러면 흑자로 전환을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일평균 수출도 좋고 경상수지도 좋으니까 주가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는 또 5월 지나봐야 되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전망하면서 4월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안 떨어지면 어떠냐 늘 걱정을 하죠. 그래서 안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메일을 보내요. 학교로 전화하고. 그래서 그 3월 달에 주가 2,750까지 올라버렸던가요? 많은 메일이 와요. 네가 4월에 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느냐. 특히 저 어르신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거든요. 참 여러분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본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런 메일이 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저 학교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메일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답은 좀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두렵죠. 오래 오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야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등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면서도 저는 뭐 증권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가 경제가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이런 견해는 그 많은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뭐 이거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네. 거 메시지를 내보내던데. 네.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좀 주가가 안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하셨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국한됐던 건가요? 아니면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이나 다른 지역도 말씀하셨던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교수님을 막 매일매일 이렇게 트래킹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왜냐면 지금 5월은 분명히 한국은 좀 좋다고 얘기하신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은 미국 투자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예. 뭐 일부만 해도 미국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전 세계 주가가 같이 떨어지려 봤었어요. 네. 예. 다 떨어지는 예. 걸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가 거의 방향은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에일 대학의 스티븐 노치가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네. 식으로 비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44% 차지하니까 네.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은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뭐 그게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 보고 앞으로 세계 경제 안 좋다, 미국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 주가는 조정을 보였는데 미국 주가는 또 계속 올랐었죠. 네. 예, 그래서 미국 주가는 제가 좀 앞서가지고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올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네, 많이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거죠, 뭐 그 정도는. 예. 네. 네. 최근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그 서학개미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서학개미가 많이 산 15개 종목 이거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1월에서 3월까지 마이너스 21% 들어가요. 네. 네. 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가가 떨어졌고 다른 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더라. 그런데 어제까지 보니까요.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가 러시아 주가였었죠. 그렇죠. 러시아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주가가 미국의 나스닥이에요. 네. 미국 나스닥 시장에 그만큼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금리 오르고 경제성장 둔화되니까 그렇게 떨어졌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주가가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 네, 그거는 주가라는 게 뭐 거시적으로 보면은 금리하고 경제성장률 이 두 개가 거시적으로 주가 지수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경기 둔화 영향 이런 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5월에 반등을 한다고 보시는 거는 한국장에 대해서는 반등 포인트들을 이해를 했는데 미국이나 그럼 중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5월에 어떻게 보시나요?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 주가는 상승률이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한국도 사실 1790 보시면 상승률을 높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은 더 낮게 보시나요? 2790 정도. 2790. 2790이니까 한 100포인트, 5% 정도네. 뭐, 그리고 2900까지는 뭐 3분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5월에 끝난 게 아니라 근데 또 제 모델 보면은 5월에 올랐다 6, 7월은 조정이에요. 그래서 6, 7월 또 조정이니까 또 네가 오른다고 했는데 6, 7월 못 오르면은 또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5월은 오르고요. 6, 7월은 또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8월. 지금 주식을 개인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5월에 잠깐 올랐다가 6월, 7월에 또 빠진다면 어쩌면 5월에는 오를 때 좀 비중을 더 줄여야 되는 걸로 보시는 걸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적어도 주가가 저평가됐으니까 그냥 좋은 종목은 지금은 뭐 3분기, 4분기 초반까지는 가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으면은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장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식 투자는 단기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뭐 단기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주식 저는 뭐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 저 FOMC 전까지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새 그 매일매일 그거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5월에 괜찮고 다른 중국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중국이 한국보다 더 좋아 보이세요? 많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봉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양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 측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예. 보시는 의견과 아니다, 이게 봉쇄가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를 장기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느 쪽을 보시나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좀 안 좋을 겁니다. 네. 예, 저는 중국이 이제 7 내지 10% 성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렇죠. 예, 중국도 이제 4 내지 잘하면 5% 성장, 5%대. 못하면은 3% 성장. 이런 중국도 그 중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중국 경제가 그동안 양적을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가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양적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이다. 예, 특히 그 양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죠. 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에 전 세계가 마이너스 0.1%, 1980년 이후로 세계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2009년에 중국 9%, 2010년에 10% 성장했어요. 네. 근데 그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세계 평균이 한 22% 정도 됐는데 중국 45%예요. 네. 네. 그래서 가행 투자하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부채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정책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부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소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14억 인구가 소비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투자도 상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소비마저 줄어드니까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런데 멀리 보면은 이렇게 질적 성장으로 들어가면은 돈이 실물로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더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할 때는 중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유럽 경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이전부터 세계 경제가 인플레 압력이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죠. 네.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꺾이면서 인플레 압력이 있는데 경기 둔화 압력까지 나타났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 뭐 국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곡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교과서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총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바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압력, 경기 둔화 압력이 있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IMF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경제 전망 기관이 경제 성장을 뭐 FOMC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측하면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올리는 네. 뭐 이런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갈수록 그 수요 측면에서 둔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은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오늘 발표하죠. 네. 근데 컨센서스 보니까 한 1.1%인데요. 근데 그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나오라고 그 추정하는 거 보니까 0.3%로 나왔어요. 네.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텐데 뭐 1% 안팎이겠죠. 네. 네. 뭐 2분기에는 뭐 소비가 좀 증가하면서 좀 회복될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경제 성장을 둔화가 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빠르게 나타난 데가 유럽 국가죠. 네. 그래서 OECD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오르고 환율 변동화, 그걸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분석해 놨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유로 지역이에요. 그렇죠. 성장률은 더 많이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르고.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은 좀 너무 단기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경험이 되셨으니까 조언을 하실 때 지금이 예를 들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면 당연히 주식을 오를 때마다 팔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이 앞으로 주식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하락폭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한 2020 뭐 한 4, 5년이 되면 다시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예.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가세요? 지금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저는 올해는 그냥 박스권이고 네.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예, 내년 상반기에는 한 단계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예, 그때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리고 내년 하반기 2024년 가면은 전 세계가 다시 성장 사이클로 가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처럼 이게 V자형 반등은 아니더라도 다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려고 보고 있어요. 한번 좀 깨지고 났어요. 내년에 깨질 거라고 보시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경기 침체죠. 왜 침체가 오는 건가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다 현실화될 거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보통 제가 분석해 보면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에 그 효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세계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때 지금은 좀 물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물가보다는 경기 둔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 주가 같은 데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는 지표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어떤 금리 상승 통화 긴축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가 가지고는 물가, 금리 인상 이런 것보다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가가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미리 반영한 거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올 것 같으면 다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이래서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다시 가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식 2년물이 2.5%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준금리하고 2년물이 격차가 많이 났던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한 100bp쯤 차이 나면서 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리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주가도 그렇게 미리 반영한 거가 나스닥이 지금 23%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미리 되고 오히려 그런 기미가 보여서 은행들이 다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 그때 오히려 다시 가는 장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에도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 표지에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그려놨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 그 무기가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이거든요. 그쵸. 근데 2020년 그다음에 그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중앙은행 금리 많이 내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그런 정책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V자형으로 회복됐었죠. 자산 가격도 그렇게 오르고. 그런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정책 수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정부가 과거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고 여기서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내릴 여지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 가계 부채는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107%로 2006년 그때 130% 넘었을 때보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부채는 역사상 지금 최고치에 있죠. 그래서 미국 그 기업 부채 보면은 그 회사채 채권 발행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금융회사 빌린 거 그거 보면 GDP 대비 50%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예요. 네. 기업 부채가 그렇게 높으니까 다음에 금리를 내려도 기업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정책 효과가 없으니까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V자형 회복을 했는데 V자형 회복은 다음 위기가 오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막 50bp, 75bp 이렇게 막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내려야 할 폭을 내릴 수 있는 룸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앞으로 내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금리가 인상의 각도만 조금 완만해져도
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는 많지 않아도 예. 자산시장, 주식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이 통화정책이 약간만 완화적으로 돌아서도 예. 바로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아왔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에요. 네. 저는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다. 그 거품이 발생한 이유는 마샬 K, 그 마샬 K라는 것은 통화량을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게 2기 때마다 한 단계씩 올랐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그게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실물에 비해서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래서 금리도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아졌고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 거품은 많이 해소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거품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체 주식 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3분기가 334%였어요.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그 이전 10년 평균이 180%였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해소되지 않았었다. 네. 네, 그 다음에 집값도 굉장히 거품이에요. 아까 유동원 본부장께서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올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전년 동월 대비 20% 오른 게 그게 문제보다는 그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올 2월까지 보니까 119%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집값보다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실질 가격이나 제가 렌트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주식시장에서 거품 발생했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면서 꺼지면서 예, 그 금융위기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둘 다 거품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통화정책을 펼치더라도 이게 거품 영역이 있으니까 과거처럼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거품이 한번 꺼져야지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게 이미 뭐 경제 펀더멘트를 가대평가하고 있으니까 뭐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꺼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되면은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이 해야 되는 전략은 5월 달에 주가 반등할 때 주식을 줄이거나 예. 아니면 5월 달에는 냅두고 6, 7월에 빠질 때 다시 좀 담았다가 무조건 3분기에는 다 줄여야 되는 거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면은. 예. 네. 그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불문하고 예, 일단. 방향은 전부 같으니까요. 네. 네. 근데 물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전망이니까. 아니, 당연히 교수님 전망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거죠. 네. 예. 네. 뭐 저는 뭐 제 모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최근에 네. 저는 그냥 채권을 샀어요. 네. 예. 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채권 장기채를 사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 떨어질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 장기채, 네. 장기채 ETF를 산 겁니다. 장기채 ETF. 예. 네. 그 채권은 사실 매매가 좀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죠? 네. ETF는 아직 거래가 굉장히 부진해요. 네. 채권형 ETF는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돈 가진 분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왜냐면 에그라고 미국에 상장된 ETF는 되게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런 거는 보세요. 그런 거는 네. 괜찮죠. 예. 네. 근데 그런 거 살 때는 또 환율까지 좀 고려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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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쭤봐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전이 이제 적자가 심해지면서 채권 발행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근데 기관에서 좀 수요가 약하더라고요. 워낙에 물량도 많고요. 예. 근데 이걸 개인들이 좀 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곳곳에서 듣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10년째 이런 장기 채권이요, 국내에서. 저는 지금 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 영향으로 다른 회사채도 좀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회사채도 지금은 정말 우량 회사채만 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분석해 보면 일부 반도체 산업 같은 데서는 뭐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아직도 대부분 산업에서 초과 공급이거든요.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감소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그러니까 맥킨지가 그 분석한 기간에
주요 선진국 전체 GDP는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상위 10%만 소득이 많이 올라갔고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오히려 정체 혹은 소폭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났고 소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사실 뭐 제가 채권 투자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채권 매매는 복잡하니까 그냥 증권회사 랩 상품에 맡겨놨어요. 네. 근데 최근에 큰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 그 운영하는 분이 어떤 회사채를 샀는데 그 회사가 코스닥에 거래 정지돼 버렸어요. 네. 회계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네. 뭐 의견을 안 나타내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큰 손해를 봤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채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국채 10년물, 네. 네, 그리고 회사채를 사더라도 뭐 한정 같은 것은 정부가 지금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채권을 사더라도 정말 우량 회사채 이런 걸 지금 사는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그 이야기다는 게 뭐 구축 효과죠. 네. 네, 지금 정부가 뭐 이번 정부 새로 들어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50조 추경 편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 이게 경제 주체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가계는 자금 잉여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부채가 많지만 작년 우리 가계 잉여 규모가 104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가계 개인들이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쓰면 104조가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기업이 자금 부족 주체인데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작년에 말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9조 원이나 됩니다. 네. 네. 물론 차별화는 됐죠. 기업들이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걸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채권만 사죠. 네. 그래서 은행 채권 비중이 계속 자산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소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구축 효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기업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다 채권을 정부 국채를 사줘 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안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올해 연초부터 너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는 좀 안정되는 박스권 정도로는 갈 거라고. 예, 제 제자들도 지금 뭐 채권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국제 수익률 1.3%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3%까지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식을 언제 살지를 보는 것보다는 한번 충격을 받고 가야 되니까 주식은 우량 회사채 정도를 장기물로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의 자산 배분에 좀 좋은 전략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채권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어떠세요? 그 아까 은행 얘기하셔서 갑자기 확 생각이 났는데 은행들 중에서 후순위 채권이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은행의 자본 비율이나 뭐 배당 가능 이익에 따라서 그 이자가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건전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그런 것들 혹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은행들 그 부실 여신 비율 보면은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내년에 크게 침체가 오면 내년에 혹시 마찬가지로 채권조차도 내년에 사야 되는 건 혹시 아닐까요? 후순위채 같은 거 크게 침체가 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금리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저 채권 팔고 그때 다시 주식 사면 되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생길 정도의 침체는 안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은행이 문제가 네. 생기는 정도의 침체는 네,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근데 저희는 바땅 은행이 망하고 이런 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나쁜 각도로 또 보자면 생각이 그 각도로 계속 가면서 후순위치 발행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큰 금리로 네. 후순위치 발행이 더 되지 않을까 일어나게 되면 그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집 노조스라는 사람은 그렇죠. 네. 저 최근 1, 2년 전에 뭐 돈의 미래 등 이런 책을 내면서 8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올 것이다. 네. 이런 거 전망을 그 책에다가 이야기해놨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면은 후순위 채권 사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안 돼.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럼 정말 안전성이 높은 국채나 네. 뭐 정말 우량한 회사채. 네. 근데 우리 기업들 우량한 회사채 그렇게 삼성전자 신용등급이 없거든요. 회사채 발행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좀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항상 저는 리스크하고 수익률하고 적절한 조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다음 수익률 추구할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야 될 거는 장기물 한국 국채 정도가 가장 마음이 편한 때네요. 지금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투자로는 뭐가 좋을까요? 달러가 약세되면은 금값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고 저는 뭐 비트코인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의외의 답변이신데요. 그럼 금하고 비트코인은 지금보다는 좀 좋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고 또 금값 오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도 10년짜리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네.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저는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도 오늘 하반기 중반 이후는 다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니까 뭐 금도 뭐 자산의 한 10% 안팎 예, 이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 투자할 때는 주로 뭐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ETF 저는 ETF로 하고 있어요. 네. 뭐 은행에 가서 현물로 금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려면 10% 부가세 내야 그렇죠. 되고 그거 사놨다 좀 보관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금 선물 시장에 가서 소액 투자할 수 있고 뭐 저는 금 ETF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퇴직연금 계좌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금 ETF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금 투자할 때 꼭 고려하는 것은 오랜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렇죠. 채권 사면 이자,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자도 배당도 없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는 큰 부자가 2015년 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 170억 금을 샀어요. 모 은행 PB가 권유해서 샀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금값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금값이 그렇게 폭락하니까 그 PB한테 금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자를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마치 제가 그분 만날 때 금이 저점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는데 뭐 온스당 한때 $2,000까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자도 나오고 주식 가지고 있어 배당을 나오는데 이게 금값이 떨어졌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 투자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PB도 권유하고 또 한국은행도 금을 샀기 때문에 샀다는 겁니다. 저 한국은행이 그 이전에 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값이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도대체 애완부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금 하나도 없이. 마지못해서 47억 달러 최고점에서 산 겁니다. 네.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 금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물 국채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30년물도 되게 적극적으로 거래가 되고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30년물 ETF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채권이 금리가 빠진다라고 보면 듀레이션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훨씬 더 많이 먹으니까 고객분들 중에서 일부라도 30년물 미국채를 좀 지금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게 보셔요. 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네, 우리 경제가 IMF가 세계 경제를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7.0% 성장했어요. 근데 세계 평균은 3.4%거든요. 우리가 세계보다 평균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요.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3.0, 세계 평균 3.3이에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010년부터는 성장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IMF가 2023년까지 이번에 전망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우리 평균 성장률 2.7, 선진국 평균 2.9예요. 네.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 실질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1.9%, 미국은 지금 의회에서 2.0. 네. 그다음에 2030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 1.0% 추정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1.7%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 아닙니까? 네. 앞으로 우리 금리가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국채가 더 낫다. 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채 중에 무조건 듀레이션 긴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기가 많이 남은 거. 네, 만기가 남은 거. 네. 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엔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를 사야 되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저는 계시더라고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한율 통화에서는 엔화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 추정하는데요. 네. 지난 3월 말 기준입니다만 엔화가 그 기준에 따르면 한 35%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30원 가버렸으니까. 네. 저는 이 수준에서 엔화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자산 배분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과 국가와 이렇게 교수님께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측면도 있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배웠던 교과서의 사실 이론이 장기에 틀리지 않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단기에는 혼란스러운 게 있어도 또 장기에는 다시 곱씹어 보면 그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약간 기본적인 요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밤늦게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단기 국면에서 코스피가 5 내지 10% 오르면은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아주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단기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단기 상승률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내년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만기가 긴 국채 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국채 수익률 떨어지면 채권가가 오르니까 그때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돈이 적다고 그냥 주식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늘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지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려면 거시경제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꼭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5,000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그때 그 선행지수는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를 95,000원보다는 7만 원에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시대 흐름을, 거시경제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내일 아침에 그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하다는데 굉장히 보도자료가 길어요. 다 보지 말고 선행지수 하나 정도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 공부하시라고 또 딱 알려주셔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만 교수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이셨습니다.